비행기에서 내려다보니 저녁의 황혼빛 속에 구릉이 서서히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들판은 영원히 어두워지지 않을 빛으로 환했다. 이 고장에서는 마치 겨울이 지나도 오래도록 눈이 남아있듯이 평야의 황금 물결이 오래도록 남아있다. 린콘으로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향해 파타고니아선 우편기를 조종하여 오고 있는 파비앙은 정체되어 있는 구름에 보일 듯 말 듯한 주름으로 이 고요함으로부터 저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바다의 물결로 항구가 가까움을 알아차리듯이 그는 거대하고도 행복한 정박지로 들어온 것이다. 이 고요함 속에서 그는 마치 목동이나 된 듯 오랜 산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목동들은 유유자적하게 한 무리의 짐승으로부터 다른 무리로 간다. 한 마을로부터 다른 마을로 가는 그는 작은 마을들을 지키는 목동이다. 매 2시간마다 그는 소들이 강가에 물을 마시러 오는 혹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마을을 만나곤 했다. 때때로 바다 한가운데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대초원을 100km나 달린 후에 평야에 출렁이는 물결 속에 인간의 생명이라는 짐을 뒷걸음질치며 옮겨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딴 농가를 만나게 되면 그는 비행기의 날개를 움직여 인사를 보냈다. 산줄리앙 기지에 나타남 10분 후 착륙 예정. 항공소에서 항공로의 모든 무선국에 무전을 보냈다. 마젤란 해협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2500km에 달하는 지역 내에 이와 같은 기착지가 쭉 널려 있다. 그러나 이 생줄리앙은 마치 아프리카에 있는 맨 마지막 파수꾼이 신비 속에 있듯이 밤의 경계선 위에 펼쳐져 있었다. 무전사가 조종사에게 종이를 한 장 전했다. 뇌우가 어찌나 심한지 리시버가 방전으로 가득합니다. 생줄리앙에서 주무시겠습니까? 파비앙은 미소를 지었다. 하늘은 어항처럼 조용하고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기착지에서 하늘 맑음, 바람 없음이라고 무전을 보내오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갑시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무전사는 과일 속에 벌레가 들어있듯이 뇌우가 어느 곳인가 숨어 있음을 느꼈다. 밤은 아름다울 테지만 거기엔 어딘가 상한 데가 있어 보였다. 그는 곧 썩어버릴 것만 같은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몹시도 싫었다. 생줄리앙으로 엔진의 속도를 낮춰 내려가면서 파비앙은 지침을 느꼈다. 인간의 생을 달콤하게 해주는 모든 것이 그의 앞에 확대되어 나타났다. 그들의 집, 작은 카페들, 산책길에 늘어선 나무들. 그는 마치 전쟁에 승리한 날 저녁에 제국의 영토를 내려다보며 인간의 소박한 행복을 발견하는 승리자의 모습이었다. 파비앙은 무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힘듦과 피로를 다시 음미할 필요를 인간은 비참함으로도 부유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단순한 한 인간, 고정된 경치를 창문으로 내려다보는 한 인간으로 있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이 작은 마을이라도 살아야 했다면 그는 만족했으리라. 일단 선택을 한 후에 우리는 자기 삶의 우연성에 만족하는 법이고 그걸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건 마치 사랑이 그렇듯이 우리 눈을 멀게 한다. 파비앙은 여기서 오랫동안 살고 여기서 영혼 속에 자기 몫을 차지하고 싶었으리라. 그가 1시간만 머무르곤 하는 작은 마을들이며 그가 가로질러가는 낡은 벽에 둘러싸인 정원들이 그에게는 자기만을 소외시킨 채 영원히 살아가는 듯이 여겨졌다. 마을은 비행기를 향해 올라오고 자기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파비앙은 우정에 대해서, 다정스러운 소녀들에 대해서,
하얀 식탁보의 정겨움에 대해서, 천천히 영혼 속에 길들여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 벌써 마을은 비행기와 수평으로 흐르고 있고, 울창한 정원의 신비는 벽의 보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착륙한 파비앙은 돌담 사이에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몇 사람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마을은 꼼짝 안 하며 자기네 정열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었고, 달콤한 생을 보여주기를 거부했다. 그 달콤한 생을 정복하려 했다면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 10분간의 기간이 지나자 파비앙은 다시 떠나야 했다. 그는 생줄리앙을 다시 돌아다 봤다. 다만 한 움큼의 빛 그리고 별빛뿐. 마지막으로 그를 유혹했던 먼지마저 사라져버렸다. 이젠 나침반이 안 보인다. 불을 켜야지. 그는 스위치를 켰으나 비행기 동체의 붉은 램프에서는 하늘의 푸른빛 속에 아직도 옅은 불빛만 비춰서 지침 위에 붉은색을 돌게 하지는 못했다. 전구 위에 손을 갖다 대었으나 손가락에 붉은빛이 돌까 말까 정도였다. 너무 이르군. 그러나 검은 연기처럼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벌써 골짜기를 뒤덮고 있었다. 평야와 골짜기가 구별되지 않았다. 벌써 마을엔 빛이 하나둘 켜지며 서로 화답하고 있었다. 그 역시 손가락으로 현등을 깜빡이며 마을에 응답을 보냈다. 대지는 등불 신호로 벽을 세운 것 같았다. 마치 바다를 향해 등대불을 켜듯이 모든 집들은 무한한 밤을 향해 자기의 별을 밝히고 있었다. 인간 생명을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이 반짝이고 있었다. 파비앙은 마치 정박지에 배를 타고 들어가듯 느리고 아름답게 밤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감탄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동체의 머리를 파묻었다. 계기판의 라듐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조종사는 하나씩 하나씩 모든 숫자를 점검하고는 만족했다. 그는 하늘 속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다. 손가락으로 철로 된 조종관을 만지며 이 철제 속에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철제는 진동을 하는 게 아니라 호흡하고 있는 것이다. 500마력의 엔진은 이 철제 속에 아주 부드러운 열기를 생기게 해서 얼음같이 차가운 유기체를 벨벳같이 부드러운 육체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다시 한번 조종사는 비행기에서 현기증이나 도치가 아니라 살아있는 육체의 신비로운 동작을 느꼈다. 이제 그는 손수 한 세계를 재구성했다. 그는 그 세계 속에서 좀 더 편안하려고 팔꿈치를 움직였다. 그는 배전판을 살짝 두드리고 스위치를 하나하나 만져보고 약간 몸을 움직이고 등을 편하게 기대며 이 움직이는 밤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 5톤의 금속체의 진동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자리를 찾았다. 그러고는 더듬어 보조 램프를 찾아서 제자리에 놓고 손을 떼었다가 다시 쥐면서 램프가 미끄러지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그걸 제자리에 놓은 다음 핸들을 하나하나 살짝 두드리며 확실하게 붙들 수 있게 하여 장님의 세상에서처럼 손가락을 훈련시켰다. 그런 후에 손가락이 핸들에 익숙해졌을 때 비로소 그는 램프에 불을 켜고 정확한 계기들을 눈에 갖춰놓고 나서 잠수부처럼 밤속의 위치를 단지 나침반 위에서 감시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무 흔들림도 진동도 떨림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또한 자이로스코프도 고도궤도, 엔진의 회전 속도도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그는 약간의 기지개를 켜고 가죽 의자의 등에 목을 기대고 나서 형용할 수 없는 희망을 맛보는 비행의 깊은 명상을 시작했다.
이제 밤의 한가운데서 야경꾼처럼 그는 밤이 인간을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부름, 이 반짝임, 이 불안, 어둠 속의 이 미미한 별, 그건 홀로 있는 집이다. 불이 하나 꺼진다. 그건 사랑 속에 문을 닫는 집이다. 혹은 걱정 속에 나머지 세상에 신호 보내기를 멈추는 집이다. 그들의 램프불 앞에 식탁 위에 팔꿈치를 꿰고 있는 이 농부들은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욕망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이 커다란 밤 속에 이렇게 멀리까지 와닿을 줄도 모르고 있다. 그러나 파비앙은 1km 밖에서부터 오고 있을 때 깊고 급작스러운 격동이 숨쉬고 있는 이 비행기를 들었다 놓았다 할 때 전시의 나라처럼 뇌우를 치나며 그 사이 잠시 달빛을 가로지르며 날 때 그러고는 정복하는 기분으로 하나하나 이 빛들에 다가갈 때에 그들의 욕망을 발견한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램프가 그 검소한 식탁만을 비추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80km 떨어진 곳에서도 마치 인적 없는 작은 섬에서 바다를 향해 절망적으로 램프를 흔들고 있는 것을 보는 듯 우리는 이 램프의 부르는 소리에 감동하고 있다. 이렇듯 파타고니아, 칠레, 파라과이 세 항로의 우편기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향해 남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부터 오고 있었다. 자정경에 유럽선의 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도록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이들 비행기의 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 조종사는 각기 거룻배처럼 무거운 발동기덮개 뒤에 앉아 어둠 속에 내던져진 채 그들의 비행을 명상하고 있었다. 시골의 농부가 자기네 산을 내려오듯 그들은 이 거대한 도시를 향해서 뇌우가 치는 하늘이나 바람 한 점 없는 하늘로부터 천천히 내려올 것이다. 전 항공로의 책임자인 리비에르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착륙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이 세대의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는 오늘도 그에게는 몹시 불안한 날이었기에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매 분마다 전보가 도착함에 따라 리비에르는 운명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빼앗는 느낌이고 미지의 몫을 줄이는 느낌이며 자기의 승무원들을 어둠에서 구해내서 무사히 해안까지 이끌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한 인부가 리비에르에게 무선국의 전보를 전해주러 다가왔다. 칠레선의 우편기로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등불이 보인다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좋아. 곧 리비에르는 이 비행기가 날아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밀물 썰물과 신비로 가득 찬 바다가 오랫동안 가지고 놀던 보물을 해안가로 밀어 올리듯이 밤이 벌써 한 대의 비행기를 인도해 오고 있었다. 조금만 있으면 다른 두 대의 비행기도 밤으로부터 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야 오늘 하루도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지친 탑승원들은 자러 갈 것이고 새 탑승원들이 그들을 대신해 줄 것이다. 그러나 리비에르는 조금도 휴식할 수 없으리라. 유럽선 때문에 또다시 그는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될 테니 늘 걱정이 가시지 않겠지, 영원히. 이 원로 투쟁가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쳤음을 느끼고 놀랐다. 비행기의 도착이란 전쟁을 종식하는 승리일 수도 없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절을 문열어줄 수도 없다. 그에게 있어서는 다만 앞으로 걸어야 할 1000발자국의 앞선 단 한 발자국을 이룬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리비에르는 오래전부터 팽팽히 긴장된 팔로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휴식도 희망도 없는 노력일 뿐이다. 나도 늙어가는구나. 그가 단지 행동 그 자체 속에서 자기의 양식을 찾아내기를 그쳤을 때
그는 늙어가는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숙고해 보는 자신에 대해 그는 놀랐다. 그러나 그가 이제까지 늘 피해왔던 커다란 무리의 달콤함 같은 것이 서글픈 속삭임과 함께 그에게로 와닿는 것 같았다. 그것은 지표를 잃은 태양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이 이렇게 가까이까지 왔단 말인가? 그는 시간이 있을 때 하자며 인생을 달콤하게 해주는 것을 늘 음악으로 미루어 왔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마치 실제로 어느 날에는 시간이 있을 것처럼, 마치 생애 종말에 가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행복한 평화를 얻을 수나 있을 것처럼. 그러나 평화란 없는 것이다. 어쩌면 승리도 없는 것인지 모른다. 모든 우편기들이 결정적으로 도착하리라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리비에르는 늙은 직공장인 루 앞에 멈춰섰다. 루 역시 40년 전부터 일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일에 전력을 바쳐온 사람이다. 저녁 10시나 자정경에 루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그곳이 전혀 다른 세계나 도피처가 되진 못한다. 리비에르는 둔중한 얼굴을 들고 푸르스름한 굴대를 가리키는 그 사나이에게 미소를 지었다. 요것이 너무 꽉 조여져 있었지만 틀어내고 말았습니다. 리비에르는 굴대 쪽을 들여다봤다. 그에겐 다시 직업의식이 머리를 들었다. 부속품들을 더 빼기 쉽게 박으라고 공장에 말해야겠군. 그는 손가락으로 나사가 꽉 조였던 곳을 만져보고는 다시 루를 바라봤다. 그의 깊게 패인 주름을 바라보니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입 밖에 나와 그는 웃으며 자네는 루, 평생 동안 사랑이란 걸 많이 해봤나? 오, 사랑이라고요. 기장님도 아시겠지만 나와 같은 신세로구만. 시간이 늘 없었단 말이지. 별로 많지는 않았었죠. 리비에르는 그 대답 속에 씁쓸한 느낌이 깃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의 목소리 어조를 유심히 들었으나 그런 느낌은 없었다. 이 사나이는 지나간 자기 생을 돌이켜볼 때 마치 자, 다 됐다 라고 말하며 훌륭한 판자에 길을 들이고 난 목공처럼 차분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 내 생도 다 되었다 라고 리비에르는 생각했다. 그는 피로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서글픈 생각을 물리치고 칠레선의 우편기와 폭음을 내고 있는 경납고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점점 더 커져왔다. 그 소리가 폭음으로 익어갔다. 불을 켰다. 방향 제시 표지에 붉은 램프들이 경납고와 무선탑과 사각의 착륙장을 비추고 있었다.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왔다. 비행기는 벌써 탐조등빛 속에서 구르고 있었다. 어찌나 번쩍거리는지 마치 새 비행기처럼 보였다. 그러나 드디어 경납고 앞에 착륙을 하고 기계공과 일꾼들이 우편물을 내리느라 서둘러도 조종사 펠르랭은 꼼짝도 안 했다. 왜 그래요? 왜 내리지 않는 거요? 무엇인가 신비스러운 일에 열중해 있는 조종사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어쩌면 아직도 그에게는 비행기의 모든 소음들이 귀에 쟁쟁한지 모른다. 그는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고는 앞으로 몸을 구부려서 무엇인지 모를 것을 손으로 만졌다. 드디어 자기 상사와 동료들 쪽으로 몸을 돌리고는 자기의 소유물이나 보듯이 그들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다. 그는 그들의 수를 세고 측정하고 검토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들을 또 이 축제의 장소처럼 불 밝힌 경납고를, 이 단단한 시멘트 바닥을 더 멀리는 움직이고 있고 여자와 열기가 있는 이 도시를
확실히 다시 얻었구나 생각했다. 그는 이 사람들을 그의 넓은 두 손 안에 쥐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백성처럼. 왜냐하면 그는 그들을 만질 수도 있고,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들을 욕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그는 그들이 거기에 다들 살아나 구경하며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평온이 있다는 것을 욕해 주리라 생각했었으나 그는 그러기엔 너무 순한 사람이었다. 술이나 한 잔 사게나. 그리고 땅에 내려섰다. 그는 자기 비행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어땠었는지 알기나 해? 그 정도만 말해도 다 알아듣겠지 싶어. 그는 비행복을 벗으러 갔다. 침울한 감독과 말없는 리비에르와 함께 그를 태운 자동차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달리고 있을 때 그는 서글퍼졌다. 곤경을 벗어나 건강하게 도착하여 땅에 내릴 때 욕거리나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멋있는 일이다. 얼마나 강한 기쁨인가. 그러나 그 후 그 일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알지 못할 것인가 미심쩍게 남는다. 태풍과의 투쟁. 그것은 적어도 현실적이고 명확한 일이다. 그러나 이 사물의 얼굴, 그들이 단 혼자다 싶었을 때 짓는 이 얼굴은 그렇질 못하다. 이건 마치 폭풍과 같다. 약간 창백해질까 말까 한 이 얼굴이 그렇게도 변한다는 것은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벌써 애써 기억을 되살려내었다. 그는 평화롭게 안데스 산맥을 넘어 비행하고 있었다. 겨울에 쌓인 눈으로 온갖 평화로움이 산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마치 수세기가 지나가며 고성을 화평하게 만들듯이 겨울에 내린 눈은 이 커다란 산맥을 화평하게 만들었다. 200km 넘도록 단 한 명의 사람도 어떤 살아있는 생명도 노력도 없었다. 단지 있는 것은 해발 6000피트 높이에서 비행기가 스칠 수 있는 깎아지른 산봉우리와 직각으로 내리치르고 있는 암석의 병풍과 기막힌 정적뿐이었다. 그건 튜풍 가토봉 근처에서였다. 그는 다시 생각해봤다. 그렇다. 그가 어떤 기적을 목격했던 곳은 바로 그곳이었다. 처음에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다만 자기가 혼자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느끼듯이 무엇인가 거북스러움을 느꼈을 뿐이었다. 그는 너무 늦게 왜 그런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노여움에 둘러싸여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뿐이었다. 이 노여움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그 노여움이 암석 사이에서 눈에서 스며 나온다는 것을 그는 무엇으로 짐작했었나? 왜냐하면 아무것도 그를 향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어떤 지독한 폭풍도 다가오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였으니까. 그러나 거의 구별되지도 않는 어떤 한 세계가 그 자리에서 딴 세계로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죄임을 느끼며 펠르랭은 이 더럽혀지지 않은 산봉우리를, 이 산마루를, 약간의 회색빛이 도는 눈 덮인 산등성이를 바라봤다. 그것들은 마치 군중이냥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투쟁할 상대도 없으면서 그는 핸들 위에 손에 힘을 주었다. 그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마치 뛸 채비를 하는 짐승처럼 그는 근육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그에게 보이는 모든 것은 고요하기만 했다. 그렇다, 고요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힘으로 가득 찬 고요함이었다. 그러다가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 산등성이며 산봉우리들 모든 것이 날카로워졌다. 마치 배인 양 그 산봉우리들이 강물 속을 뚫고 들어감을 느꼈다.
그러고는 배들이 전투 태세를 갖추듯이 선회하며 그의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후 대기에 뒤섞인 먼지가 일었다. 먼지가 돋은양 눈을 따라 서서히 펼쳐지며 하늘로 올라왔다. 그때 그는 필요한 때 출구를 찾기 위해서 뒤를 돌아다보고는 전율했다. 안데스 산맥이 뒤에서 온통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이젠 끝이구나. 앞에 있는 한 산봉우리로부터 눈이 솟아올랐다. 또한 약간 오른쪽에 있는 다른 산봉우리에서도 솟아올랐다. 그러고는 모든 산봉우리들이 차례차례로 불타올랐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장거리 경주자가 차례로 건드리고 가듯이. 그때 첫 대기의 소용돌이와 함께 조종사 주위에 있는 산봉우리들이 움직였다. 격렬한 움직임은 흔적을 별로 남겨놓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자신이 휘말렸었던 거대한 소용돌이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이 회색의 불꽃 속에서 그가 격렬하게 싸웠었다는 일만이 생각났다. 그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태풍은 별것 아니다. 거기서 살아날 순 있다. 그러나 그 직전이란, 그 만나는 순간이란, 그는 수천의 얼굴 중에서 단 하나의 어떤 얼굴을 알아볼 것 같이 생각되었으나 이미 그는 그 얼굴을 잊어버렸다. 리비에르는 펠르랭을 바라보고 있었다. 20분 후에 차에서 내린 후 그는 피로와 무거운 감정으로 군중 속에 섞여들 것이다. 어쩌면 되게 피곤하군, 더러운 직업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부인에게 안데스 산맥 위보다는 여기 있는 게 편하군, 이런 것과 비슷한 말을 하겠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애착을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거의 없어져 버린 것도 또한 사실이었다. 그는 막 그런 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배경이 전혀 다른 세계에서 몇 시간을 살았다. 이 불빛 찬란한 그의 도시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확실히 모르면서 더욱이 어렸을 때부터 귀찮았으나 가깝게 느끼던 이 모든 인간의 하잘것없는 약점까지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었다. 어떤 군중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으나 훌륭한 사명을 띈 사람들이 있다. 그들 자신도 그럴 줄 모르면서 적어도라고 리비에르는 생각했다. 그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경멸자들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모험의 성스러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의 경멸은 그 뜻을 왜곡시키고 모험가들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어떤 광선 아래 엿볼 수 있는 세계의 가치를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속된 찬사를 지독히 경멸할 줄 아는 펠르랭은 이 점에 있어서 온갖 위대함을 전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리비에르는 그를 칭찬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어? 그리고 다만 자기 직업을, 자기 비행을 대장장이가 자기 철에 대해 이야기하듯 말하는 그를 사랑했다. 펠르랭은 먼저 숨통이 막혔었다고 설명했다.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는 변명이나 하듯 말했다.